자, 이제 484페이지요. 잠깐만요. 예. 484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480페이지 2003년 문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임대차 보증금 그 공제 항변이랑 451조 1항 그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승낙 부분을 이제 결합된 부분을 보셨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 451조 이제 1항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그 효력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또 이제 그 채권 양도 부분이랑 임대차 관련된 그런 판례를 또 몇 개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해보면 이런 판례가 있죠. 만약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한번 문제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채권 양도, 그러니까 만약에 임차 보증금 받는 채권이다라고 했을 때 채권 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통지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그 전 임차인, 그러니까 그 채권 양도인, 그러니까 채권 양도인인 임차인과 채무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다거나 아니면은 임대차 기간 연장을 했다거나 그런 효력이 양수인에게 미치느냐,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채권 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채권 양도인과 채무자 간의 면책 행위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그런 법률을 한번 이해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결국에 아까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공제항변과 관련해서 그 뭐냐면은 구상금 채무 있었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내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소비대차를 통해서 돈을 충당을 하면서 그 부분을 임차인이 내지 못할 때는 임대인이 대신 내면서 그런 구상 채무가 생기면 이제 어떤 공제할 수 있다라는 공제 약정을 했었다라는 부분에서 결국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한 승낙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성질과 충돌한다고 했을 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그 성질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제라는 거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성질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제한인데 그것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양수인에게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당연히 공제이기 때문에 결국 임대차 관계와 발생해서 생긴 피담보 채무는 이의 무보류 승낙과 무관하게 당연 공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양수인에게 미친다. 결국 양수인은 좀 더 줄어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예컨대 아까 이제 구상금 채무 같은 그런 별도의 약정의 그런 기한 어떠한 채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공제를 하겠다라는 별도의 약정을 했다. 이제 그런 것은 임대차 관계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 채무자인 임대인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채권 양도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그 양수인은 그 부분을 이제 공제되지 않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양수인이 만약에 그것마저 공제하려고 한다면은 결국 양수인의 악의 과실을 이제 주장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484페이지에 2016년도 법무사 문제를 보실 텐데,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사법연수원 문제 어떤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스타일의 문제죠. 그냥 단답형짜리 퀴즈 문제 같은 것이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보시면 되고요. 자, 1번에 갑이 아파트에 대해서 2014년 4월 15일 날 소위 등을 마치고 처와 함께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전입신고를 마쳤고요. 근데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도하려고 하는데 대금 지급을 어떻게 하냐면은 일부를 이제
매수인 을이 담보대출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에 대해서 자, 갑이 매매계약 체결 후에도 을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해서 계속 거주하되 지급받지 못한 그 나머지 매매대금을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그거를 나머지 매매대금을 보증금 반환 형태로 받게 되겠죠. 그렇게 약정을 해서 소유자였던 갑이 임차인인 갑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런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2015년 5월 7일 날 을명의의 소위 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를 병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지금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갑이 임차인으로 바뀌었을 때 그 임차인 갑의 그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지금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맞춘 5월 7일 을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일자와 누가 더 우선을 하느냐가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병이 임의경매 신청을 해서 경락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갑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결국에 갑의 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이 근저당권 병과 보다 선순위냐 후순위냐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이 소유권 결국에는 이 갑의 어떤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 그 대항력이 언제부터 발생을 하느냐? 그럼 결국에는 지금 대항력이라는 것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죠. 그 주민등록은 했는데 그럼 주택의 인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른쪽에 485페이지에 양괄호 1의 문제점 세 번째 줄에 주택의 인도는 현실 인도, 간이 인도, 반환 청구권 양도, 점유 계정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점유 계정으로 봐야겠죠. 그러면은 점유 계정의 경우에 그 주민등록이 공시가 되어야 할 텐데 그 주민등록 공시와 관련해서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판례를 보시면 판례의 동그라미 1번에는요.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자, 주민등록은 거래 안전을 위해서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 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줄 밑으로 내려가서 끝부분에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의해서 그게 핵심이죠. 주민등록에 의해서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럼 저 주민등록이 임차권의 점유를 표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임차권의 공시 기능으로서의 주민등록인데, 자, 동그라미 2번은 뭐 넘어가시고요. 동그라미 3번에 그렇죠. 예, 그럼 그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요. 자, 지금 소유권자였다가 임차인으로 된 사례죠. 자, 주택에 관해서 종전 소유자로부터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경료되기 전에는 제3자로서는 종전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 지위가 변경된 자, 그건 갑이죠. 그런 갑의 주민등록이 소유권이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하기가 어려웠죠. 그러니까 저 주민등록은 원래 돼 있었는데 저것이 이제 매수인 을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나서야 그 이후에야 갑의 주민등록은 이제 임차권의 주민등록이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세 번째 줄 끝에 그 주민등록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그 매수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를 공시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된다라는 딱 이런 사안이죠. 자, 그리고 아까 근저당권자 병이 있었죠. 자, 그러면은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뒤에 대항력 가진 임차권은 소멸하는 거고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그 경락인은 법정 승계가 되는 그런 주택 양수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효력을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항력을 발생하는 시기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2기일부터인 거죠. 2기일 오전 0시부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종합해 보면, 지금 갑은,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5월 7일이죠. 그 5월 7일 2기일부터 5월 8일부터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는다라는 거죠. 근데 병의 근저당권은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같은 날인 2007년 5월 7일에 설정되었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 임차권이기 때문에 소멸해버리죠. 따라서 낙찰자 정에 대해서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자, 갑이 을에게 7천만 원을 대여했다가 변제받지 못하자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그 채권 회수의 목적으로 을을 임대인으로 하고 갑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실제 지급함이 없이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해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또 한편 그렇지만 실제로 거주하고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 소액 임차인으로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요건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짧은 판례입니다. 자, 밑에 486페이지에 보시면 우선 소액 임차인의 어떤 그 우선 면제 요건이 있죠. 주민법 8조 1항의 문제의 소재에 소액 임차인이고 대항력 구비하고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의해서 매각될 것, 8조 1항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돼야 되는데, 기존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양괄호 1번에 기존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사정만으로 대항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어떤 통장의 표시로 무효란 사정이 없다면, 자, 그러나 양괄호 2번이 문제가 되죠. 주된 목적이 주택 사용 수익이 아니라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아서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에, 그래서 사실관계에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딱 나오죠. 그런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주임법상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하는 취지에 어긋난다라는 거죠. 따라서 보호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기존 채권 추심을 위한 수단으로 체결된 임대차라면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이 아니라는 거고요. 3번에 보시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인지에 대한 그런 판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실관계 3에 갑이 결국에 임대차 보증, 갑이 을로부터 임차를 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임차 부분을 인도받고 행복도금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에 임차 부분에서 도금 작업을 했는데, 임차 부분 및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금 작업 주문을 받고 고객에게 인도하고 수수료 받는 등의 영업활동을 했다. 그러면 이 사건 임차 부분이 상가 건물이냐라는 거죠. 넘어가시면 487페이지요. 자,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 건물이냐, 그 판단 기준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판례 보시면 양괄호 1번에 상가 건물 임대차의 의미는 뭐냐면, 두 번째 줄에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 그런 판단 기준은 양괄호 2번이죠. 공부상의 표시가 아니라 건물의 현황과 용도에 비추어서 실질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래서 셋째 줄에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진다면은 영업용이라고 할 수가 없지만,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은 상임법상 상가 건물에 해당한다.
그래서 아까 보면 도금 작업 플러스 영어 뭐 주문 받고 인도하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 활동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죠. 따라서 상가 건물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자, 4번의 을은 자기 소유인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을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상 4층에 주택을 건축한 다음에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을 갑에게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다세대 주택 중 301호를 갑이 임차를 했고요. 그러니까 을이 임대인, 갑이 임차인이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그런데 5번째 줄에 을은 자신의 아내인 병에게 이 사건 다세대 주택 및 이 사건 대지를 증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주택을 임대한 거죠. 근데 아내에게 다세대 주택 및 대지를 증여를 했는데 대지에 대해서는 아내인 병 명의로 소위 등이 되었고요. 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 관해서는 건축주 명의만 병 명의로 변경이 되었다. 근데 병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병 명의로 소유 등이 된 대지에 대해서 정합부로 근저당권 설정해 주었고요. 임의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A에게 낙찰되었다. 그리고 갑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종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배당 요구서를 제출했고,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은 현재까지도 사용 승인 받지 못해서 미등기 상태이다. 그렇다면은 갑이 확정일자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보시면 자 488페이지 보시면요. 자 판례를 쭉 이제 나열해 놨는데 양거로 1번에 주택 임대차 성립 당시에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었다. 지금 을이었죠. 을의 대지가 이제 중간에 타인인 아내에게 양도가 되었죠. 그럼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은 지금 근저당권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랬을 때 첫 번째 줄부터 셋째 줄 중간까지 대항 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대지만이 따로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고, 다음 줄 중간에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서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아직 이 사건 주택이 현재까지도 사용 승인 받지 못하는 미등기라고 했죠. 그럼 양거로 2번에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도 주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느냐.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주임법은 임차주택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전 보장이 목적일 뿐이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서 적용한다고만 되어 있지 허가, 등기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된다면 비록 그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마치지 않았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임법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양거로 3번에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 주임법상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느냐. 역시 그 우선 변제권에 관한 규정에서도 두 번째 줄에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환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488페이지 맨 밑에 셋째 줄 끝부분에 다만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에 관한 주임법 8조 1항이 그 후문에서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의 취지는 이제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목적으로 해서 넘어가시면 배당 절차에 임박해서 임차인을 급조하는 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액 임차인의 대항 요건, 구비 시기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소액 임차인은 대항 요건 갖추라고 했었죠. 그런 것이지 반드시 임차 주택과 대지를 함께 경매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차 주택이 아니라 대지의 경매 등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꼭 임차 주택 자체에 경매 등기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미등기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 갑은 지금 근저당권이 2008년 10월 7일이었는데 대항 요건은 2007년도 3월 2007년 3월 4일 날 전입 신고를 마쳤으니까 2007년 3월 5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는 3월 8일 날 갖추었기 때문에 결국에 근저당권 설정 전에 이미 존재한 주택이었죠. 따라서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약간 그냥 독립된 퀴즈 같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뭐 사법연수원의 경향을 그대로 이제 받아서 퀴즈식으로 나온 문제고요. 그 다음에 49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문제가 짧은데요. 자. 2016년도 법원행시 문제 2번입니다. 보시면 자 이제 거의 다 뭐 끝난 상태고요. 자, 네. 자, 자 갑은 2014년 9월 25일 을에게 자기 소유 A주택을 매도하면서, 그러니까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죠.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앞에 몇 번 나왔던 공통 사실관계죠. 그래서 매매를 했는데 지금 5번째 줄에 보시면 매도인 갑이 A 주택을 현재 점유 사용하고 있는 병을, 내 병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12년 9월 30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퇴거를 시킨 후에 을에게 인도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3번에 위사안에 추가해서 갑은 2014년 8월 25일입니다. 그래서 병과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임대차 갱신 거절에 의사가 표시된 내용 증명을 발송해서 같은 달 28일 병에게 도달시켰다. 그러면은 2014년 9월 30일까지가 임대차 종료 기간이면 지금 8월이었죠. 그러면은 여기가 주임법 한번 6조를 보시면, 주임법 6조를 보시면 네, 주임법 6조에 계약의 갱신이 나옵니다. 그 1항을 보시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 변경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이 끝날 때 갱신인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한 거죠. 근데 지금 네, 지금 적법하게, 그러니까 1개월 전에 적어도 갱신거절 통지가 도달했죠. 그러면 적법한 갱신거절 통지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에 갑은 연초에 자신의 근무지가 이전되는 바람에 2014년 1월 11일 자신의 친구 B에게 당분간 거주하도록 A주택의 점유를 이전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B를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 달라. 근데 갑은 A주택 매도할 예정이라 갱신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2014년 10월 1일 임대차가 끝난 직후에 주택인도 요구했는데 임차인 병은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하면서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갑이 병을 상대로 A주택 인도 청구를 제기했는데 병은 A주택은 내가 점유하고 있지 않고 B가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B한테 알아봐라. 즉 피고 적격 흠결한 소송으로 부적법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본 소송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점유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므로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피고적격을 흠결한 소송으로 각하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의소에서의 피고적격이라는 민소법상의 논점이 나온 것인데요. 뭐 간단하죠. 우리가 이행의소에서는 이행 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갖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 자체에 따라서 당사자 적격 유무가 판가름되는 것이지 실제로 이행 청구권자인지 이행 의무자인지를 요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본안 문제라는 거죠. 실제로 네가 이행 청구권이 있는지 이행 의무가 있는지는 본안 요건이다. 따라서 지금 이행 의무자로 주장된 병은 피고 적격이 있죠. 그래서 병의 어떤 항변은 부적법하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로 네가 청구권이 있느냐, 실제로 의무자라는 거는 이제 본안에 흡수가 되는데 이것이 본안에 흡수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 판례 사안으로서요. 그래서 그것들을 잠깐 이제 참고로 잠깐 보시면 예컨대 그 등기 말소 청구의 소 같은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를 피고적격으로 해야지 등기 의무자가 아닌 자를 피고적격으로 했을 경우에는 부적법 각하가 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그 부분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그 부분이 이제 그 이시훈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본안 여건과 피고적격을 이제 혼동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비판도 있지만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본소송이 적법하더라도 실제 점유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다. 그렇다면은 자, 491페이지에 보시면 자, 우리가 그 소유권에 관한 213조, 214조의 청구를 할 때 원고가 소유권자고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요건 사실이 있죠.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부동산 인도 청구에서 원고가 목적물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점유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B가 직접 점유자고 지금 병은 간접 점유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간접 점유자가 상대방이 될 수 있느냐에 관한 부분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판례 입장은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인도 청구랑 그 다음에 어떤 계약에 관한 인도 청구를 나누어서 불법 점유자에게 인도 청구할 때는 현실적으로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자만을 상대로 청구를 해야 되고 따라서 간접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는 이유가 없다라고 하지만 매매나 임대차 같은 그 인도 약정에 따른 이행 청구의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병의 주장도 불분명하죠. 부당하죠. 이건 지금 계약에 따른 인도 청구로 봐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 자, 그러면은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 따라서 지금 그 적법한 갱신 거절 통지가 이루어졌죠. 통지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또 연초에 2014년 1월 초에 또 계약 연장 요청에 대해서 임대인 갑이 또 거부를 했고요. 따라서 묵시의 갱신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의 주장은 모두 부당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임대차를 대충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한 부분은 비교적 조금 옛날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 논점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건너뛴 부분이니까 다 보시도록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3년 법무사 문제는 나름대로 다시 한번 거기서 관련된 그 판례를 가지고 샘플 답안을 제작성을 해서 한번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2페이지의 도급 사례를 한번 보실게요. 도급이 다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2014년도 법무사 문제고 이 부분은 이제 관련된
도급 부분을 그렇게 딱히 그렇게 준비를 하지 못하고 간 그 수험생들도 이제 많았고요. 저도 요때 시험 봤었는데 저도 도급은 준비를 거의 안 하고 갔었거든요. 답은 거의 뭐 그림을 그리고 왔는데, 그래서 자, 도급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어떤 조문의 해석과 그 다음에 뭐 유치권 관련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하자 보수의 가름한 손해배상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그런 거에 대한 그 중요한 논점을 좀 보기 위해서 잠깐 보시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자 보시면, 그래서 요게 이제 저기 마지막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뒷부분에 뭐 상속이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정리를 이제 다시 이제 그 문제풀이를 정리를 좀 해놨기 때문에 나름대로 혼자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봐야겠지만 이제 도급에서 일단 강의가 종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92페이지에 갑이 을에게 연면적 100제곱미터의 단층주택 신축공사를 1억에 도급을 줬는데 건축주 명의와 보존 등기는 갑 명의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도급 부분에서 그 소유권 귀속 관계가 있죠. 소유권 귀속 관계를 잠깐 좀 보시면 나온 김에요. 우선 지금 건축주와 보존등기 명의를 도급인 갑의로 하기로 했다. 그래서 도급 관련해서 어떤 완성된 제작물의 어떤 소유권 귀속과 이전의 문제를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교재에 있으시겠지만, 자, 지금 만약에 도급인이 우선 재료의 전부나 주요 부분을 누가 제공을 했느냐, 그래서 도급인이 제공을 했느냐, 수급인이 제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죠. 근데 만약에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나 주요 부분을 제공을 했다. 그렇다면은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이 되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별 문제가 없고, 양과로 2번에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나 주요 부분을 제공을 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신축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자, 특약이 있으면은 특약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특약이 없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특약이 없는 경우에 신축 건물의 소유권 귀속은 만약에 수급인이 건축자재 일체를 부담해서 신축했다. 그러면은 특약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인도할 때까지는 수급인의 소유다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수급인 귀속설이 판례 입장이죠.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특약이 없는 한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그 특약, 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별개의 문제가 될 텐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서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그 도급인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겠다라는 합의가 있다. 그럼 그것을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 그럼 여기서는 보시면 건축주의 명의와 보존등기 명의는 도급인 갑의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이것은 갑의 소유가 되겠죠. 이 부분을 왜 보냐면은 향후에 유치권 주장을 할 때 타인의 건물을 점유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의 타인성이 인정되느냐와 관련해서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시적으로 갑에게 귀속이 되고요. 그래서 을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예, 준공기일에 맞춰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완공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해주고 건물을 인도받아 갈 거를 통보했습니다. 수급인 을이요. 그랬을 때 1번에 도급인 갑이 둘러보니까 약 5제곱미터짜리 그
욕실 2개 중 하나가 미시공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미시공 부분이 5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보완공사를 요구했는데 그 수급이 늘은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보완공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죠. 그럼 그랬을 때 문제는 이런 미시공이나 보완공사 불이행을 이유로 완공지연 지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행지체에 의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668조나 673조에 따른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근데 결론과 논거를 간략하게 설명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자, 완공지연 지체상금 지급은 청구할 수가 없고 법정해제권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제 결론 내렸습니다. 자, 양가로 1번에 5제곱미터짜리 욕실 미시공과 보완공사 분리행으로 인한 완공지연 지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미완성으로 봐야 되느냐, 완성은 됐는데 하자가 있는 걸로 봐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례 기준이 이제 외가로 1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이고, 다음 줄에 예정된 최후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도 약정된 대로 시공이 되었다. 단지 불완전할 뿐이면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인데 5제곱미터가 미시공이 되었죠. 그리고 공통사안 세 번째 줄에 약정된 준공기일에 맞춰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판례의 기준에 따라서는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 후에 하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은 그 마지막 줄에 그 손해배상 일의 완성 지체 상금에 관한 약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은 자, 거기 이제 줄을 보시면 참고로 좀 적어 놨는데요. 자, 그래서 완성되었지만 하자가 있다. 그러면은 수급인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완성이 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즉 이행지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다. 보수불의 원칙 때문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일부에 불과하죠. 따라서 이것은 완성되었지만 하자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행지체 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은 668조나 673조의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느냐. 668조를 보시면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5제곱미터를 가지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느냐? 그렇지도 않죠. 그리고 지금 건물이죠. 건물이기 때문에 단서에 의해서도 그럴 수도 없는 거죠. 따라서 668조는 애당초에 이제 적용될 수가 없고요. 673조 완성 전에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판례 기준에 따르면 일은 완공을 기간 내에 완공을 했고 주요 부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완성 전 해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전부 다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 1번에서는 미완성과 완성이지만 하자의 경우를 이제 구별하는 판례 입장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유치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례 2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두 번째 줄에 총 보수 비용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공사 잔대금은 1,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이 하자 보수를 청구하면서 을에게 하자 보수와 상환으로 잔대금을 지급하겠다. 근데 을은 공사대금 1,000만 원 선지급 받기 전에는 응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갑이
다른 업체에 맡기겠다라면서 주택이인도를 청구하니까 수급인들은 미지급 공사 잔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주택이인도를 거부했다. 그러면은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아까 저희가 신축 건물의 소유권 귀속 문제를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치권이 되려면 타인의 물건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94페이지에 보시면 유치권, 우선 첫 번째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물건 타인성이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와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를 도급인 명의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특약을 인정을 해서 타인의 물건이다. 그리고 주택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점유요건을 충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 잔대금 채권은 건물에 관한 것으로서 결련성이 인정이 되죠. 그렇다면은 자,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320조에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데 변제기가 과연 도래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양거로 1번에 자, 건물 신축 도급 계약에서 완성된 신축 건물에 하자가 있고 하자 및 손해의 그 금액이 공사 잔대 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하자 보수 청구권 등에 기해서 수급인의 공사 잔대금 채권에 대해 동시행 항변을 할 때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즉 그러기 위해서 과연 변제지가 도래했다고 볼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판례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동시행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으로서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규정한 취지 비추어 봤을 때 지금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공사 잔대 금액보다 하자 보수 금액이 더 크죠. 그렇다면 그것은 한 세 줄 밑으로 내려가시면 콤마 뒤에 공사 잔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다라는 거죠. 따라서 수급인이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의무 등의 이행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 잔대금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한 그 요건이 불비되었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유치권에 관한 판례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뭐 사안이 긴데 뭐 계약서상 뭐 습식 공법으로 하기로 했대요. 근데 이제 수급인은 반건식 공법으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줄에 시공 결과는 양자를 비교했을 때 벽면 사용상 기능과 역할이나 외부 충격으로 인한 피해 등의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문장에 시공된 부분이 주택 전체 매매가에 미치는 차이 내지 교환 가치의 실제 차액을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중요한 단서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시공 비용을 10만 원만 절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갑의 입장에서 원래 계약서상 방식으로 하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500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급인 의뢰 방식으로 해서 10만 원을 절약했다. 그렇다면은 도급인은 재시공 비용 500이냐 아니면 절약 비용 10만 원이냐 어떤 것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495페이지를 보시면 자, 667조의 하자담보 책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67조에 보시면 이 조문의 해석이 중요한데요. 1항에 보시면 자, 수급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1항과 2항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95페이지에 2번 이후에 외괄호 2번 있죠. 동규정의 해석. 자, 보시면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은 그 2항이죠.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은 자, 그러니까 하자 보수를 할 수 있어야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자 보수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1항 단서를 봤을 때
하자가 중요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자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보수의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아야, 그러니까 가나 나여야 하자 보수를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배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가 중요하진 않은데 보수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그러면 하자 보수도 할 수 없고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죠. 그런 경우에는 가름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자로 인해서 입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조문으로부터 도출됩니다. 그렇다면은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구별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양괄호 2번에 자, 그래서 하자가 중요하지도 않고 비용이 과다하면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배를 청구할 수 있는데,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 손해라는 것은 결국 차액설이죠. 손해라는 것, 손해배상의 기본 개념이. 그래서 네 번째 줄에 수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했을 때의 교환 가치와 하자 있는 현재 상태의 내로의 교환 가치의 차액이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교환 가치의 실제 차액을 산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교환 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불가능하면 하자 없이 시공했을 때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사안에 적용시켜 보면, 넘어가시면 우선 교환 가치 차액 산출이 불가능하니까 그 하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시공비용의 차액을 봐야 될 텐데, 따라서 그 수급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했을 때 시공비용이 10만 원 절약된 거죠. 그러면은 시공비용 간의 차액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10만 원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급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은 이제 쟁점들이 그 뭐 뒷부분에 뭐 4번에 이제 뭐 그 상속과 관련된, 그리고 태아의 불법행위에 관한 손배청 부분과 관련된 77년도의 법행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재정리해서 한번 실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뭐 상속 권리와 고유 권리를 이제 구분해서 이제 보는 그 부분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상반 행위라든가, 그 다음에 맨 뒤쪽에 뭐 상속과 연대채 의무의 부분은 조문 해석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사례 부분을 다 다듬어서 다시 이제 실어 놓았기 때문에 보시면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몇 시간 더 있다면은 하나도 이제 빼지 않고 다 이제 봤으면 좋았겠지만은 어차피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혼자 보시면 족한 부분이라든가 조금 오래된 문제 또는 중복되는 부분이 약간 건너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집 이제 분석 이제 강의를 한번 쭉 이제 오늘로 종강인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출문제는 우선 뭐 다시 나올 수도 있지만 다른 시험에 호환되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그 관련 부위를 이제 보시면서 이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 확장자 어떤 가늠자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관련 교재로 돌아가셔서 그 관련되어 있는 그 주변부의 어떤 판례 논점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실 수 있다면은 좀 충실한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최신 판례도 중요한데 좀 강의에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최신 판례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한 3년치 정도의 그 최신 판례 중에서 좀 사례 쟁점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은 제가 좀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꾸준히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홈페이지에 들리셔서 또 새롭게 올라온 것이 있나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말로 시작해서 일단 법원 사무관, 법무사, 법원행시 시험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체력 관리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정된 시간 속에서는 기출 포인트를 무한 반복하는 것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기출 내용 부분을 충실하게 반복하시다 보면은 막판에 최신 판례는 막판에 보셔도 충분히 그 적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새로운 걸 찾지 마시고 기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기본 교재를 충분히 반복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험 그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최근 3년간 판례 중에서 좀 중요하다 싶은 부분을 업데이트해서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요. 좀 꾸준히 찾아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